평민들이 데켄비르들에게 속았다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평민들은 자유를 억압당한 채 다음 선거일만을 기다려야 했다. 고통 속에서도 1년의 대부분이 흘러갔다. 전년도에 제정된 10개 조항의 법에 2개의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법안들마저 통과되면 데켄비르 정부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원로원 지도부는 집정관 선출회의 소집에 관해 주목했다. 반면에 평민들은 호민관 권한 회복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웠다. 참고로 추가된 2개의 법도 예전부터 있었던 관습법으로 평민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 특히 귀족과 평민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은 평민들의 많은 반발을 샀다. 혼인금지법에는 귀족 계층의 순혈주의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평민과 귀족이 결혼하여 자손을 남길 경우 자녀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귀족들은 이를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평민들은 이 법이 불공정하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후 혼인금지법 폐지를 요구하는 투쟁이 이어졌다. 결국 이 법은 지금부터 4에서 5년 후에 폐지된다. 원로원 지도부와 평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데켄비르들의 입에서 선거에 대한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데켄비르들은 젊은 귀족들을 끌어모아 자신들의 지지 세력으로 삼았다. 그들은 법정을 점거하고 평민들을 내쫓으며 재산을 탈취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되었다. 반항하면 매를 맞거나 심할 경우 사형에 처해졌다. 뇌물과 부정한 이익에 물든 젊은 귀족들은 억압에 대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공공의 자유보다 자신들의 쾌락을 더 중요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선거 날이 되었지만 새로운 집정관 선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데켄비르들은 사적인 신분으로 남아있으면서도 여전히 권위를 행사했다. 이는 사실상 왕권에 가까운 독재처럼 보였다. 이제 자유는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로마 시민들은 절망에 빠졌고 주변 도시들조차 자유가 없는 로마를 업신여기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비니족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로마 영토를 침입했다. 그들은 약탈을 저지르며 사람들과 가축을 전리품으로 빼앗아갔다. 설상가상으로 에퀴족이 다른 전선에서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개의 전쟁이 동시에 도시를 위협하자 데켄비르들은 어쩔 수 없이 원로원과 협의하기로 했다. 원로원 회의에서 현재의 데켄비르 체제는 임기가 끝났으므로 불법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데켄비르들은 전쟁 문제가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갑론을 바 끝에 일단 데켄비르들이 군사 지휘권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기로 했다. 군단이 편성되자 데켄비르들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갔다.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는 로마의 남하 내부의 방어를 맡았다. 데켄비르 체제의 등을 돌린 평민들이 징병에는 응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아 로마는 사비니족과 에퀴족에게 참패를 당했다. 패전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자 놀란 귀족들은 국가를 지키는데 총력전을 펼쳤다. 무기를 들 수 있는 모든 시민이 성벽에서 경비를 서고 성문 밖에 전초기지를 구축했다. 또한 전선에는 무기를 보내고 추가 병력을 파견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피우스는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 데켄비르 체제의 붕괴를 맞이한다. 아피우스는 평민 신분의 젊은 여성인 비르지니아에게 사악한 욕망을 품었다. 그녀의 아버지 비르지니우스는 백인 대장으로 전선에 있었다. 아름답고 청순한 그녀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다. 아피우스는 상관하지 않고 화려한 선물과 가머니설로 그녀를 유혹하려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피우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에 아피우스는 하수인 마르쿠스 클라우디우스를 통해 그녀를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 마르쿠스는 길에서 그녀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다. 깜짝 놀란 시민들 앞에서 마르쿠스는 비르지니아가 원래 노예의 딸이라고 주장했다. 그녀가 노예의 딸로 태어났지만 몰래 비르지니우스의 집으로 보내어졌다는 주장이었다. 곧 재판이 벌어졌다. 재판관은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였다.
두 클라우디우스가 이미 계획을 짜놓고 시작한 일이었다. 먼저 약혼자 이킬리우스가 법정에 달려와서 그녀가 노예의 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아버지 비르지니우스가 도착해서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의 결과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아피우스는 조작된 증거를 활용하여 비르지니아가 노예의 딸이라고 판결했다. 이제 그녀는 공식적으로 노예의 신분이었다. 이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딸과 대화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여 허락받았다. 비르지니우스는 너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구나 라는 말과 함께 단검을 꺼냈다. 비르지니아는 아버지의 칼을 가슴에 맞고 쓰러졌다. 비르지니우스는 법정을 향해 외쳤다. 아피우스, 이 피로써 너를 저주하노라. 이 피가 내 머리 위로 닥칠 것이다. 끔찍한 광경을 본 군중들이 비명을 질렀다. 아피우스는 당황하며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비르지니우스는 칼을 든 채 길을 뚫으며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지지자들은 추격하는 호위병들을 방해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동안 침묵하던 일부 귀족이 아피우스의 악행을 성토했다. 이에 아피우스는 호위병들을 보내 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때 군중이 나서서 호위병들을 막아서면서 양측 간에 한동안 충돌이 벌어졌다. 결국 원로원이 개입하여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양측은 일단 서로 물러섰다. 얼마 있지 않아 비르지니우스가 이끄는 군사들과 다른 전선의 병사들이 로마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원로원은 군사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다. 로마에 도착한 병사들은 아벤티누스 언덕에 모였고 이어 성산으로 이동했다. 점점 더 많은 평민과 병사가 성산에 집결했다. 이는 이른바 2차 성산 사건이 되었다. 외부의 적과 맞서는 가운데 내부가 무너져선 안 된다는 논리로 일부 귀족들이 데켄비르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데켄비르들이 더는 버티지 못했다. 그들은 원로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선언했다. 원로원은 성산에 사절단을 파견했다. 사절단이 성산에서 성공적으로 면담을 끝내고 돌아오자 원로원에서 데켄비르 해체를 결정했다. 호민관과 집정관 제도가 부활했다는 결정에 평민들과 병사들은 원상태로 복귀했다. 먼저 여러 호민관이 뽑혔고 이어 집정관을 뽑는 선거도 결정되었다. 항소권도 모든 시민에게 되돌려졌다. 아피우스 클라디우스는 재판을 기다리다가 자결했다. 그 외 죄가 중한 한 명의 데켄비르도 재판 전에 자살했고 나머지는 국외로 추방되었다.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었다. 아피우스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마르쿠스도 추방되었다. 로마 왕정의 마지막 왕조는 섹스투스의 유부녀 겁탈 사건으로 몰락했다. 공교롭게도 데켄비르 체제 역시 유사한 스캔들로 인해 붕괴했다. 로마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외부의 적들이 평화를 누리도록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에 집정관들은 즉시 징병을 발표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전역한 병사들까지도 자원하여 군에 등록했다. 이로 인해 로마군은 전투 경험이 풍부한 군인들이 포함되며 더욱 강력해졌다. 출정 전 시민들은 데켄비르 체제가 만든 법률을 동판에 새겨 공공장소에 게시했다. 이 법은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으로 불리게 되었다. 미비한 점도 있었지만 12표법은 로마 사회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적용받는 원칙을 성문으로 확립한 기념비적인 법률이었다. 안녕하세요. 다음 편은 결혼법과 집정관 권한 군사 호민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데켄비르 체제의 몰락 후 평민들은 귀족과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결혼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귀족들이 거절합니다. 이에 평민들은 오히려 더 나아가 집정관직도 평민에게 개방하라고 요구합니다. 귀족들의 반발에 평민 대표인 호민관은 물러서지 않고 재반박합니다. 치열한 논쟁 끝에 귀족들이 결국 결혼법에는 양보합니다. 그러나 집정관직만큼은 평민에게 내어줄 수 없다고 고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적이 로마를 위협합니다. 그렇게 되자 귀족들이 묘한 제도를 들고 나옵니다. 과연 어떤 제도일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